입장에서 행정법을 배우러 왔으니까 행정이 먼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행정이란 게 이제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인데 입법 말고 사법 빼고 뭔가 좀 알 듯 이제 그런 걸 행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 거와 관련된 법을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통치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국가가 분명히 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독특한 행위가 있어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 정치성이 아주 강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국가의 모든 작용은 당연히 적법과 위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국가가 하는 일은 이거는 제대로 된 행위다. 아니면 이거는 법에 반하는 잘못된 행위다. 당연히 이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판단이 가능은 해요. 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는. 그러나 이 말이야. 너무 정치성이 강해서 법을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행위들이 있어요. 사법심사가 곤란한 행위 또는 아예 안 하는 행위. 자, 그런 행위들을 모아서 우리는 통치행위란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대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과연 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한다는 이 결정이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건 아닐까? 또는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 건가? 이걸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뭐요? 아주 보수 단체들은 우리나라 보수는 좀 특이하죠. 어떤 경우는 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찬성을 안 하고 또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우리나라는 헌법의 3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한반도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한반도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울릉도, 독도,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평양은 우리나라 영토예요, 영토.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놈들이 뭐야? 이상하게 점거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못 가게. 따라서 이거는 반국가단체고 우리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뭔가 좀 괴뢰 군단들. 좀 이상한 단체들이죠. 국가가 아닌 거야, 얘들은. 근데 어떻게 남과 북이 정상회담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인데. 따라서 이거는 헌법에 반한다. 그렇죠? 정상회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위법하다.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이거는 법원이나 우리나라는 그 위에,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헌법재판을 하는 데가 있죠. 우리 60 때, 20 때 잠시 헌법재판소가 있다가 없어지고 30, 40 때는 50 때도 없다가 60 때 와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얘들이 헌법에 반하는지 법에 반하는지를 판단해서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법원이나 헌재로 왔다고 보자 이거죠. 법원이나 헌재가 저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 법원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 이런 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우리 사법부가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뭐라 했을까요?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각하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헌재는 이제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각하 결정을 해버리고 이건 우리가 할까 안 돼? 우리가 못해. 이렇게 보내버린다면 그게 통치행. 그런 게 통치행. 자, 이번에 위안부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한국, 일본 외교 장관들이 합의를 했다 그러죠. 자, 이 합의는 위헌적인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
역시 이거는 외교적인 행위고 고도의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법을 잣대로 재판하기가 쉽지 않은 행위다 이거죠. 이런 행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통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다 이 말이죠. 됐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통치 행위다. 그래서 통치 행위는 행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입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따로 이제 독립된 뭐 제4의 국가작용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치 행위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해봐야 된다 이거죠. 다음 중 통치 행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최근에는 이론보다는 판례를 바로 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현대사 공부 시간이에요. 박정희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65년도인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죠. 자,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위안부 문제를 제외하고 강제징용이라든지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때 몇 억불 받았나 우리가 돈 좀 받고 다 해결해 줘 버린 거예요. 그 국교 정상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대구나 부산은 야성이 강했어요. 이 야성이란 말은 야당의 성격이 강했단 말이야. 정부를 지지하기보다는 항상 뭐야? 비판 세력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죠. 지금은 부산, 경남, 뭐 대구 이쪽은 완전히 뭐 여당 쪽이잖아요. 자,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저히 이거는 경찰력만으로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야. 그때 동원하는 게 뭐예요? 경찰로 이제 이 질서를 잡기가 곤란해.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진압하러. 군인이 들어가야 되죠. 군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계엄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을 못했죠? 계엄 선포를. 우리나라는 80년대 계엄 선포하고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계엄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계엄을 선포하니까 이제 역시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저 계엄 선포 행위는 위법하다. 헌법에 계엄 선포는 어떤 요건하에 계엄을 선포하는지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결코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다. 위헌적인 선포 행위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이 당시에는 헌재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으로 갔죠. 대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결론이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런 거 묻지 마. 나 죽어. 이거지. 그렇죠?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는데 대부분 판사들이 다음 계엄 선포 행위는 위헌이므로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이 판사는 없어졌을 거야. 어디에 끌려갔는지. 실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따라서 대법원은 이거는 우리가 하면 할 수가 없어. 뭐라고 논리를 대야 될까요?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국회나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보고 왜 그래?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각하 판결.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죠. 결론은 계엄 선포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통치 행위다. 따라서 이거는 법으로 가지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각하. 이렇게 됐다. 실제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최규하 대통령. 기억도 안 나죠?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허수아비 대통령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군부가 들어오게 되죠, 다시. 그리고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뭘 했어요? 79년도 박정희가 김정희의 총에 죽고 이제 그 혼란의 시기에 최규하가 대통령이 직을 선계하게 되죠. 이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얘들이 이제 그 혼란기를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얘들이 정권을 이제 가져가려고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김대중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감금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또다시 군부 독재 세력을 또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다. 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얘들은
이 시비를 진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 했을까요? 역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죠.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는 뭐예요? 여러 가지 뭐 학살이 일어난 거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행위에 대해서 역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계엄 선포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 와서 전두환 노태우를 반란죄라는 이름으로 이제 형사 기소가 된 거예요.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는. 자, 전두환 노태우는 뭐라고 주장할까요? 그때 계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워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나선 것이었다. 결코 반란이 아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다. 오로지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런 행위들은 다 통치행위의 일환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 재판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법원은 조금 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건지는.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6.29 선언을 통해서 노태우가 안타깝게 또 대통령이 또 되는 거야. 자, 전두환 노태우 때는 뭐 특별한 다른 통치 행위는 별로 없었어요. 88 올림픽 개최하고 응답하라 88 보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 전두환 노태우 때는 빼고,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지난번까지는 제가 강의를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은 딱 한 개 잘한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개는 아니고 꽤 괜찮은 일을 많이 했어요. 자, 이제 바꿔야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는 뭘 했냐면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요? 은행 같은 거 가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예금을 해야 돼요. 반드시. 딴 사람 가명으로 이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처벌받아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그전에는 뭐야? 이 검은 돈들이 다 딴 사람 뭐 비서 이름으로 막 비자금 예금해두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 돈을 세원을 포착해서 세금을 때리기가 어려운 거야. 너무 지하 자금이 많은 거야. 자, 이걸 양성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 금융실명제를 이제 법률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법률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헌법에 이제 따라 국회법에 가보면 법률을 만드는 절차가 다 돼 있어요. 법률안을 만들고 이 법률안을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런 법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견도 내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만들어요. 국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국회의원들의 검은 돈들은 이미 서비스로 날아가고 다 어디든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바꿔갖고는 집에 묻어두고 5만 원짜리 바꿔가지고는. 이렇게 되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갑자기 실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이런 법률을 만드는 권한이 있어요. 원래는 법률은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어요.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재정과 경제와 관련된 명령을 발령할 수 있어요. 말은 명령이지만 헌법에 보면 이거는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가 만든 법률하고 맞먹는 지위를 가지는 거야. 원래 대통령령, 총리령 아까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법률보다는 밑에 법률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근데 이거는 법률하고 다이다이 일본 말인데 맞먹는 법률, 대등한 법률이야. 자, 따라서 법률 대위 명령이라 그래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이것도. 자, 이런 걸 전격적으로 바로 공포를 한 거야. 그날 새벽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때 내가 지하 작업 돈이 좀 많았거든. 큰일 났다. 갑자기 실시하니까. 자, 이걸 전격적으로 실시하니까 이제 누가 문제를 삼을까요?
진짜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냐 이 말이야. 사유재산제가 보장이 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인정이 되고 그렇죠? 재산권을 보장하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금융실명제를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이거는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김영삼 정부의 육공이죠.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이건 어디로 갔어요? 이제 헌재로 간 거야. 실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거야. 이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렸는데 이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이래버리면 네가 대통령 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재가 대통령보다 위에 쓰는 꼴이 되잖아요. 이런 건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얘들이 판단하기 곤란해요. 자, 됐죠?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역시 좀 이따 결론이 약간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이죠. 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였어요? 아까 통치행위라고 할 만한 정치적 행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북 정상회담,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 결정. 자, 이 개최 결정할 때 지금 보수 쪽에서 비판하는 게 뭐예요? 돈을 퍼줬다 이렇게. 북한에다가 돈을 퍼주고 정상회담했다. 노벨 평화상도 돈 주고 산 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실제 돈 그렇게 많이 퍼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우리는 북한한테 많은 경제적 교류상 지원금을 많이 줘요. 그 금액을 따져보면 결코 많이 준 금액이 아닌데 뭐 이상하게 주기는 줬어. 따라서 어때요? 북한에다가 돈을 송금하려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통일부 장관하고. 자, 그런 승인을 받고 돈을 줬겠어요? 북한에 돈을 보냈겠어요? 이거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정상회담 개최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안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들 정상회담 하지 마라 그러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대북 송금한 행위도 있었다 이 말이야.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 역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을 취소해라 이런 소송은 제기된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북 송금한 행위를 이유로 박지원 알아요? 전 원내대표 지금 광주 쪽에 지금 탈당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북 송금 행위하고 정상회담을 이제 주도한 거야.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거야. 자, 보낼 때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보냈죠. 자, 대외 무역 대외 거래법이나 이런 외국한 거래법을 위반한 죄로 형사 기소가 된 거야. 자,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유죄냐 무죄냐 이거죠. 자,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남북 정상회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다. 그런 통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돈이 건네진 거였다. 따라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통치행위니까 법을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어떻게? 아니다. 나누어지는 거다. 이 부분은 좋아. 통치행위지만 이거는 분명히 실정법 위반이다. 이거는 쪼개서 요 행위만큼은 법을 위반한 게 확실하다. 따라서 유죄.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징역형이 나왔는지 벌금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징역형 들어가도 뭐예요? 정치인들은 금방 사면이 되죠. 사면이 뭔지 알아요? 사면? 법원이 한 판단, 경찰이나 이런 데서 벌점, 운전면허 이렇게 처분 때린 걸 대통령의 힘으로 다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사면권이에요. 사면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면이 돼서 보통 나오죠. 자, 결국은 뭐야? 정상회담 개최 결정은 통치행위 아니에요. 요건 통치행위. 요거는 아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요 부분.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바보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 공부를 엄청 많이 시켜준 대통령이었어요.
탄핵까지 했죠. 탄핵이 이게 헌법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전만 해도 탄핵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탄핵이 이루어진 거야. 놀란 많은 일이었어요. 자, 어쨌든 탄핵도 있었고, 탄핵은 근데 뭐 통치행위는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했죠. 짜이툰 부대를. 자, 노무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보내기 싫었을 거예요. 왜?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는 이라크를 침략하는 전쟁인 거야, 미국이. 말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후세인을 족치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그거보다는 석유 자본 이걸 노리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침략한 행위라 그 성격이 더 강한 거야,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침략적 전쟁은 우리 헌법 6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돼 있어요, 헌법에. 따라서 침략적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내면 돼, 안 돼? 이건 헌법 위반이야. 하지만 이라크 파병 결정을 하죠. 했어요, 실제. 그러니까 어때요? 역시 이번에는 진보단체에서 이라크 파병 결정 위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침략적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우리 헌법의 위반이다. 헌법재판소에 보낸 거예요, 헌법소원을. 그랬더니 헌법재판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라크 파병 결정, 짜이툰 부대 뭐라고 결정이 났을까요?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생각해보면 위헌이다 그러고 못 보냈을까요? 대통령이 어렵게 고민해서 군대를 북한이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 관계를 고민해가지고 파병 결정을 했는 걸 헌재가 위헌이다, 보내지 마. 이거는 안 맞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헌재는 이라크 파병 결정은 역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우리 사법부가 자제할 수밖에 없다. 자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판단해도 되는데 참을 내, 그죠? 참을 내, 우리가. 괜히 보내지 마라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제하겠다라고 하면서 결론은 뭐였다는 거야? 통치행위니까 못하겠다, 우리는. 각하했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도권의 과밀화. 그렇죠? 이거는 뭐 지금 서울 같으면 집값이 10억, 20억 한단 말이야. 월급쟁이 해갖고는 20년 돈을 모아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가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원인이 뭘까, 이 말이야. 수도가 서울인데 이 모든 권력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부며 법원이며 국회며 학교며, 자, 이렇게 모든 공기업,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이걸 분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서울만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분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혁신도시를 만들자, 그렇죠? 곳곳에. 그렇죠? 대구, 김천, 전라도 같으면 익산, 제주도 같으면 서귀포, 이런 데다가 이제 혁신도시를 만듭니다. 강원도 같으면 원주, 이런 데다 혁신도시 건설을 하는 거예요. 혁신도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설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시작했던 게. 그 다음에 공기업들, 기상청, 뭐 이런 기상청도 제주도에 지금 보내놨어요. 그다음에 LH공사는 전주로 갈 것이냐, 뭐 김해로 갈 것이냐 막 논란이 있다가 지금 뭐 들어간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각 공기업들의 본사를 각 지역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구가 좀 분산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였어요? 신행정 수도를 만들어 버리자 이거죠. 어디다가? 영기군, 지금의 세종시에. 그래서 신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 뭐 탄핵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었죠. 이게 이제 신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랬더니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 저거는 위헌이다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역시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문제는 그래, 행정 수도를 이전하느냐 이런 거는 뭐 통치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이건 좀 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각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바로 결론을 묻습니다. 다음 중 통치 행위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바로 물어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뒤에 판례가 쭉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책으로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16페이지 제2절 통치행위 보자 이거죠. 통치행위라는 방금 했죠. 전통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그 밑에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이거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통제를 안 한다. 재판 통제가 다른 말로 뭐예요? 재판을 가지고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서 통제한다. 사법부가 심사한다 이 말이야.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행위란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거죠. 자, 이러한 통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행위다 이 말이야. 따라서 셋째 줄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포인트가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맞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제3의 국가, 제5의 국가작용 이렇게 틀린 문제를 안 낸다고. 됐고 핵심은 뭐예요? 고도의 정치성, 재판 통제에서 제외 이 말이죠. 그런 걸 통치행위라고 부르자. 자, 제도적 전제. 이 통치행위를 왜 논해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통치행위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둘째 줄에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왜? 아니 법치주의라면 법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국가의 어떤 행위든 법대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법치주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법치주의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대충 감이 오면 돼. 예외적 현상 동그라미. 따라서 행정소송의 사항에 대한 개괄주의와 공권력의 발동으로 인한 손배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논의의 실익이 있다. 개괄주의의 개자를 동그라미하고 논의의 실익이 있다의 논자를 동그라미. 자, 그 개괄주의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말을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야. 개괄주의의 반대말은 열기주의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비교, 열기주의, X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이건 뭐냐 하면 독일은 2차 대전 이전에 독일의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독일의 행정소송의 대상은 이러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을 딱 정해놓은 거야. 요런 것만 된다고. 따라서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뭐라 그럴까요? 야, 소송의 대상은 저기에 적혀져 있어야 우리가 판단해 주는 건데 거기에 없어. 우리는 판단 못 해줘. 각하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저게 무슨 주의? 나열해놨으니까 열기주의라 그러는 거야. 자, 만약에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계엄선포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왔어요. 누가? 그럼 법원은 뭐라 그러면 돼요? 우리 소송법에 여기에 열거된 것만 되는데 여기는 없네? 각하 이렇게 해버리면 돼. 굳이 뭐 이거는 통치행위라 가지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심사는 곤란해. 그러니까 각하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통치행위란 말 자체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대상이 안 돼. 각하 끝. 그러니까 통치행위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열기주의를 취하면. 그 얘기야. 근데 개괄주의를 취하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행위들도 당연히 국가 권력의 행위니까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행위는 좀 곤란하지 않아? 이런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즉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아. 각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통치 행위는 언제 논한다? 개괄주의를 취할 때 비로소 논의의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 행위를 따져봐야 돼.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면 논계 이렇게 외워놓는 거죠. 논의는 개괄주의를 취해야 실익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되 단순 암기로 해결될 수 있는 건 굳이 이해를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은 농계해갖고 외워버리면 되죠. 논의의 실익 이런 말이 나오면 개괄주의인데 열기주의 아닌데 X 이렇게 풀면 돼. 농계. 이유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별표야 별표. 왜? 반대말로 살짝 바꿔낼 수 있으니까. 다음 각국의 통치 행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영국은 뭐 대권 행위, 프랑스에는 최고 행정재판소라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꽁세우됐다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 행정재판소를 프랑스식 발음으로 하면 꽁세우됐다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판례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다. 꽁세우됐다 하면 프랑스예요. 나중에 나오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독일도 2차 대전 이후에 개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통치행위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냐, 1차 대전 이후냐. 세계사 시험도 아니고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냥 편하게 넘어가면 돼. 우리나라는 당연히 통치행위 예가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1번이에요. 우리 헌법 명문에 특이한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에 통치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헌법 조문을 어디 봐도 통치행위란 단어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헌법 64조 4항에 가보면 1항의 자격심사, 2항의 징계, 3항의 제명처분에 대해서, 즉 이 말은 뭐냐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해서 자격 불합격 결정을 내리면 국회의원 물러나야 돼요. 국회 자율적으로. 국회에서 징계를 때리잖아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국회의원한테 제명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3분의 2가 찬성하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당연히 잘못된 결정이면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헌법의 명문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대요. 따라서 이거는 그나마 통치행위라고 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행위들은.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이 정도만 동그라미 해놓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자,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도 징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 보면.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도 그러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냐? 그건 당연히 가능해요. 지방의회 의원은. 헌법에 그런 조문이 없거든요. 당연히 억울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죠? 공무원이 돼서 징계를 받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통치행위예요, 아니에요? 통치행위 맞단 말이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그게 별표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뒤에 또 정리해놨는데 일단 보죠. 이번에 헌법상 인정되는 건 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위, 의회가 하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 대표적인 통치행위로는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행위, 그렇죠? 정상회담, 사면권의 행사, 사면권의 행사 동그라미. 자, 사면권의 행사도 통치행위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면시켜줘 버리면 이걸 법원에 가서 다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영전, 훈장 주는 거. 아까 김영삼 정부 때 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하니까 국가가, 그래서 긴급재정경제명령 동그라미. 국무위원 임명,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권 행사. 그것 동그라미 정도. 왜? 좀 이따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근데 동그라미 정도예요. 3번에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요게 별표 2개예요.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통치행위인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통치행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라 그러니까 왠지 뭐예요? 좀 정치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별표 2개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은. 다음 중 통치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러면 사면권의 행사, 법률안 거부권,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권, 대통령 선거 이러면 답은 대통령 선거가 통치행위가 아닌 게 되겠죠. 그 2가지를 외워놓으면 돼요. 다음
3번에 통치 행위를 인정할 거냐 이 말이야. 자, 물어봤어요. 학자들을 모아놓고. 자, 교수님들, 과연 통치 행위는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사법심사가 안 되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8명의 교수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쩔 수 없다. 통치 행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두 명은 또 고집신 교수들이 있거든. 좀 튀고 싶은 교수들. 그거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부정설과 긍정설이 나뉘는 거야. 자, 통치 행위를 부정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통치 행위란 건 있을 수 없다. 다 사법심사 해야지 이 말이야. 그러니까 통치 행위를 부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법심사를 다 하자는 얘기잖아요. 긍정설. 이에 반하여 통치 행위를 긍정하자는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사법심사를 좀 하지 말자. 부정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자, 두 명의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들은 왜 사법심사를 모든 사법심사를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왜 통치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교수가 이제 논리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정하는 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줄에 현대 국가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다. 그렇죠? 법치주의가 뭐냐? 모든 걸 다 법대로 하라는 거고 법대로 안 하는 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실질적 법치주의다. 그 다음에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국민은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면 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사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봤던 거 나왔네요. 개괄주의가 나왔어요. 자,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자, 개괄주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통치행위도 다 심사해야지. 말은 약간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개괄주의는 무슨 설의 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부정설의 논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왠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건 긍정설에 좀 약간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부정설의 논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한테 물으면 이거 왜 이래 됩니까? 맨날 물어요. 이해가 안 간다고. 앞에는 뭐 논의실이 긍정 같다가 이제 와서 왜 또 부정설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역시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외워버리면 되죠. 개부. 개괄주의는 이번에는 부정설의 논거가 되는 거예요. 개부. 됐어요? 긍정설은 어쩔 수 없다. 제도상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98분 교수들한테 이제 당신들은 긍정한대요. 물어봤어요. 교수님들은 왜 그러면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했더니 한 3분의 1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 권력은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일이 다 나눠져 있어. 그런 정치적 행위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사법부는 그런 거는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권력 분립이 되어 있는 거야. 원래 사법부는 내재적으로 그런 일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권력 분립설. 또 어떤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고 원래는 해도 되는데 괜히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국회가 법원이 해버리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제하는 거야. 사법부 자제설. 또 어떤 교수들은 옛날에 자유재량행위는 사법심사가 안 된다고 봤는데 이 통치행위가 바로 그런 자유재량행위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유재량행위는 지금은 인정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덜 중요해요. 자, 어쨌든 뭐 권력분립이든 사법자제든 자유재량이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게 오늘날의 일반적이다. 그렇죠? 따라서 2번의 긍정설의 그 뒤에 인정함이 일반적이다 정도 동그라미. 그 위에 부정설의 논거가 되는 개괄주의는 별표 2개. 그렇죠? 개부. 자, 이게 왜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면 이런 거예요. 야, 통치행위랑을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긍정설, 부정설이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맞죠? 자, 부정설은 통치행위를 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개괄주의를 취하니까 필요해. 우리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논의를 해봐야 되죠. 자, 이제 논의해 봅시다.
그러면 논의를 시작했어요. 긍정할래요? 부정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다시 개괄지는 이번에는 보니까 긍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게 더 가깝더라 이 말이야. 말이 더 맞더라 이 말이야. 다 된다고 해놓고는 왜 통치행위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부정설의 논거에 더 가깝게 되는 거지. 논할 때는 이걸 취해야 되지만 논하기 시작하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이제 나눌 때는 여기에 더 가까운 논거가 된다. 그렇게. 역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지금 4분의 3이야. 그러면 외우라 이 말이야. 논계, 계부, 끝. 더 이상 고민 많이 하지 말고. 다음. 자, 통치행위가 인정이 되면 재판상 사법심사를 안 해요. 위법하다 이런 건 판단을 안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통치행위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해 왔어요. 그러면 법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아까 국가배상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자,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위법해야 된단 말이야. 법원이 위법한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통치행위인데 위법하다고 따져도 될까 이 말이야. 통치행위인데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데. 어떤 학자들은 그거는 당연히 위법하다고는 따져봐야지. 손해배상 문제인데 그건 뭐 정치적인 건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원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를 하는 게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자. 긍정설 부정설 견해가 대립된다. 끝.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는.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의 문제는 둘째 줄. 견해가 대립된다. 동그라미 해놓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이것을 이것을 뭐 몰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무리 통치행위지만 한계가 있겠죠. 지멋대로 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 운동회 하는데 계엄을 선포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통치행위가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전적으로 면책되거나 무제한의 자유가 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렇죠? 지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죠. 따라서 아무리 통치행위지만 민주 헌법상의 질서에 따라야 되고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등의 제한을 받을 거다. 당연한 얘기죠. 시험은 통치행위를 긍정한다면 무제한의 자유로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다음, 통치행위가 비록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더라도 국회가 통제하고 여론이나 매스컴에 의한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국민은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론. 자, 그래서 우리 위안부 문제 이런 해결과 관련된 회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집회도 할 수 있고. 정부는 지금 곤란해. 왜? 이상하게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정부가 나서기는 지금 애매해요. 자,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만약 이걸 막는다면. 응?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자꾸 떠들고 세계 여론을 통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나가주면 이제 일본이나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단다.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정부가 약속해놓고 나는 이제 못 지켜. 이렇게 해버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 손에 넘어온 거죠. 자, 이런 여론에 의한 비판은 당연히 가능하죠. 3번. 오늘날 통치행위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을까요? 축소되고 있을까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축소의 별표죠. 왜? 반대말이 있으니까. 확대 X.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우리 그 밑에 판례에서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64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6.3 사태가 일어납니다. 부산 지역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자, 줄은 안 꺼도 돼요. 그것이 누구나 일견이 뭔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나 일견이 뭐예요? 한일자 볼견자예요. 한번 싹 보면 일견. 한번 딱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 몰라도 누가 봐도 개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 정도면 당연히 삼사할 수 있지만 그런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당연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오로지 동그라미 정치기관인 국회에만 있다. 자, 시험에 이 문장을 그대로 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만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오로지 국회에만 있다. 아니야, 누군가 딴 사람이 있을 거야. X 하지 말라는 거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A급이에요.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역시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치 못하지만 사성거면. 자, 정상회담의 개최는 뭐라는 거야? 요거죠? 요거 아까 방금 했고요. 오로지 국회가 판단할 일이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각하. 그 다음에는 누구? 김대중 요거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요거는 통치행위 맞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는. 그 다음에 3번.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서는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결정 위헌 확인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된다. 심사 안 하겠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제일 끝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뭐 했을까요? 부적법한 소송. 이런 거는 적법한 게 아닌 게 이런 헌법소원은 안 된다 이 말. 각하죠. 동그라미. 각하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3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와 같은 행위는 둘째 줄 끝에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이거 가지고는 통치행위라고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법원이 이 말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뭐 통치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북한과의 관련과 관련해서 이 정도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돼.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당연히 싫어하겠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개발도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소송 제기하면 야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나갈 거라 이 말이에요. C급이에요. 1번 A, 2번 A, 3번 A, 4번 C, 5번 대통령의 사명권은 아까 했죠? 통치행위에 속한다. A급. 다음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에요. 자, 원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아까 했죠? 제일 끝에 국회가 판단하고 사법부에는 없다 할 것이나 자, 줄 꺼놓은 것만 보면 되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혹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다. 그런 계엄 선포 행위가 혹시 범죄는 아닐까? 이거는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 사건이에요? 여기 사건이에요.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원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사법심사를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선포 행위가 혹시 반란이나 이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심사해서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는 27년형을 받았나? 이 정도 받았어요. 전두환 노태우가 27년형이니까 전두환은 아마 조금 더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26년인가 보다. 그래서 26년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죠. 거기 보면 전두환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골프 치러 다녔어요. 어떻게 된 거죠? 26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겠어요? 아니죠. 사면을 해줬어요. 그게 사면권이에요. 그런 게 사면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었지만 뭐예요? 국가에 대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통령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는 어떤 지원이 없는데 이 경호만큼은 이상하게 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직도 경호를 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법 경찰들이 그 전두환 노태우 집 주위를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구 상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구 공고인가? 자,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도 A급이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통치행위지만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이건 아까 했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AA급 맨날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행위가 특이한 판례 두 개가 나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자,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자, 금융실명제 사건에서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다. 이 말이 뭐예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면 어떻게 돼요? 각하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죠. 금융실명제 사건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면 뭐 해야 돼요? 각하해야 되죠. 그러나 반전. 그러나 해버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아무리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통치행위다. 그러나 뭐예요? 헌법소원의 대상은 된다. 헌법소원이 뭔지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요걸 어떻게 묻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대하여 통치행위성을 부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맞아요? 통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통치행위이나 그러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구까지도 논리까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A급 판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신행정 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 수도를 옮긴다 그러니까 하도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신행정 수도를 이전할지 말지를 국민 투표에 한번 붙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 투표에 붙여보자. 대통령에는 국민 투표 부의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국민 투표에 붙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자,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부의권을 행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문제가 된 요 건에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통치행위다. 근데 다섯째 줄 그러나 동그라미 좀 빠져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의 역시 이러한 의사결정이 역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했네. 된다는 거죠. 역시 A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책에는 없을 건데 그 기타에서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통치행위라서 심사 안 하죠. 자,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쉽게 통치행위라고 해서 발 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상식적인 얘기죠. 자제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있었단 말이야. 긴급조치 19호 그런 영화 봤어요? 유신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이 긴급조치가 1호부터 해서 10m까지 나왔어요.
무서운 법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길거리 이렇게 이제 저녁에 술 한잔 하다가 야, 박정희는 이제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야? 이제는 좀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반역죄예요. 국가 원수를 모독한 죄. 그 다음에 정권을 이제 국헌을 뒤집을 하여튼 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버려요. 바로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징역 몇 년형을 받아요. 실제 그랬단 말이야. 무시무시한 법이었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유신헌법에 근거한 이런 긴급 조치에 대해서 따라서 그때 긴급 조치 때문에 유죄 판결 받고 교도소 몇 년형을 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뽀시락게 커갖고 그런 걸 모르지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경상도는 별로 없지만 우리 집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국민들은 몰라요. 그런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 긴급조치가 위헌 아니냐.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재심해달라. 나는 무죄, 결백하게 내 무죄를 밝히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유신헌법에 근거한 이 긴급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다 때려줬어요.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요. 법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헌재가 판단해야 될 걸 대법원이 지구멋대로 막 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법원은 그게 무슨 법률이냐 우리가 해야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서로 저거 끄라고. 이게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헌법을 배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99%는 대법원 판례예요. 따라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고 이런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재심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틀린 문제로는 내기는 좀 어렵지만 B급 정도는 돼요. B급 정도로. 자, 이게 통치행위입니다. 자, 통치행위 시험은 이 판례가 거의 다 나와요. 판례가 지금 몇 년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분류로 들어가도록 하죠.